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석입니다. 일흔의 나이에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시간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것만을 말합니다. 저는 한때 몹시 북적대던 가정들이 조용히 텅 비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군중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늙어서는 결국 홀로 앉아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제가 누구보다 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실을 깨닫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떤 나이를 넘어서면 인생은 더 이상 달리기가 아닙니다. 저에게 인생은 사계절이 흐르는 정원과 같습니다. 젊음은 봄입니다. 우리는 많은 나무를 심습니다. 친구, 기회, 야망, 관계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원이 듬성듬성해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여름이 오면 우리는 가꾸고 확장하고 연결합니다. 정원은 무성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복이 많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흔을 넘어서면 가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은 더 많이 심는 일이 아닙니다. 과감히 가지를 쳐내는 일입니다. 이 영상은 일흔을 넘긴 분들 혹은 그 나이에 가까워진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전만큼 에너지가 넘치지 않음을 느끼기 시작한 분들, 모든 관계가 다 지켜야 할 관계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30이나 40에 많을수록 좋고 사람이 많을수록 안전하다고 믿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은 아직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떠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너무 많은 사람을 붙잡아 두느라 지쳐본 적이 있다면 부디 남아 주십시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세 사람을 잃는다면 당신의 노년은 단지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사막이 될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실수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에서 저는 그 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중 한 사람만 없어도 당신의 정원이 왜 생기를 잃게 되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에 과감히 끊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감정을 독처럼 내뿜는 굴뚝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늘 무거운 공기를 지니고 다닐 뿐입니다.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하소연을 합니다. 세상을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병을 탓하고 운명을 탓합니다.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불만이라는 연기를 뿜어낼 상대를 찾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한 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이었습니다. 중년 시절 그는 매우 활발했습니다. 도박 친구, 술 친구, 모임 친구, 어디를 가든 어깨를 두드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많다고 자랑했습니다. 매일 밤 그의 집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들은 순간의 웃음과 반복되는 불평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낡은 굴뚝처럼 모여 서로에게 검은 불만의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그 모임은 담배 연기보다도 더 빨리 흩어졌습니다. 약 냄새와 침묵이 감도는 방에 오래 앉아 있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집에는 각종 상장과 훈장, 모임의 기념패가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곁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솔직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노년은 배터리가 약해진 것과 같습니다. 동네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대화 한 번은 몸과 마음에 남은 마지막 전기를 조금씩 더 빼앗아 갑니다. 젊을 때는 그 매연을 견딜 수 있었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폐는 이미 얇아져 있습니다. 당신은 고독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고갈되어 쓰러지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원에 남은 생명의 수액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사람일 뿐입니다. 일흔을 넘어서면 인생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시기로 접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줄이는 것을 잃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나이에는 비워내야 비로소 지킬 수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된 한옥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그 집안에 많은 것을 걸어둡니다. 상장, 인맥, 약속, 형식적인 만남들. 집은 가득 차 보이고 떠들썩해 보입니다. 그러나 낡은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종아리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큰 폭풍이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썩어버린 것들이 집을 허물어뜨립니다. 가지를 치는 일은 집을 정리하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 해 동안 불평만을 위해 걸려오던 전화번호는 지우십시오. 체면을 지키기 위한 초대라면 거절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모이지만 더 이상 진심을 나누지 않는 모임이라면 물러나십시오. 한국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까다롭다, 멀어졌다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오랜 인연을 잃을까봐 걱정합니다. 그러나 노년은 더 이상 자신이 사교적임을 증명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노년은 에너지를 지키는 시기입니다. 낡은 물건을 비워낸 한옥은 오히려 더 넓어 보입니다. 한지창을 통해 빛이 스며들고 공기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은 두렵지 않습니다. 비워낸 뒤의 빈자리는 결핍이 아닙니다.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던 만남을 줄이고 나면 아침이 더 느긋하게 시작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주 앉은 사람이 없어도 따뜻한 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노년의 냉정함은 인생을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더 맑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원에서 마른 가지를 잘라내고 와서야 무엇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할 나무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말했으니 이제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말해야 합니다. 노년의 정원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옛세대에 속한 많은 남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평생 일을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안일과 감정을 돌보고 가정의 온기를 지키는 일은 아내의 몫이라고 여겼습니다. 박재우 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늘 일찍 나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면 식사는 이미 차려져 있었고 옷은 가지런히 다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선자 여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생활의 리듬을 지키고 친척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전통 명절을 챙기고 그가 내키지 않아도 참석해야 했던 모임들까지 챙겼습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자수성가했어. 그가 일흔이 되던 해 아내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불도 켜져 있었고 텔레비전도 저녁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병실처럼 차가웠습니다. 박 씨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집은 한 사람을 잃은 게 아니야. 우리 집은 온도를 잃었어. 돈은 이미 떠난 손을 데워주지 못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자녀들은 재산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던 식사는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그는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값비싼 물건들 사이에서 더 이상 익숙한 발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를 그저 동거인쯤으로 여깁니다. 서류상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겨울 내내 조용히 타오르는 난로입니다. 불이 있을 때는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불이 꺼지고 나서야 우리가 그 온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곁에 있을 때 배우자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집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을 스스로 베어내는 일과 같습니다. 이른을 넘어서면 새로운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정원에 거센 바람이 불 때 몸을 기댈 만큼 큰 나무가 단 하나 남아있다면 그 나무가 바로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지켜야 할 두 번째 사람은 어쩌면 낯설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자녀도 아니고 형제자매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저는 전쟁과 가난을 겪은 세대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나는 괜찮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며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말하지 않고 아파도 참으며 슬퍼도 숨겼습니다. 김은희 여사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고 모두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뒤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한 푼 한 푼 모아 자녀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을 꾸린 뒤에는 대구로 내려가 혼자 살았습니다. 라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러던 어느 해 그녀는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세 자녀는 병원비와 간병시간, 책임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말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실이었습니다. 몸은 끝없이 희생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코 팔 수 없는 유일한 집입니다. 평생 자신을 잠시 머무는 손님처럼 대한다면 노년이 되었을 때 그 집은 더 이상 비를 막아줄 만큼 단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일은 마지막 남은 에너지의 보호막을 스스로 허무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토대입니다. 이 나이에는 혼자라 해도 아름다운 그릇에 식사하십시오. 찾아오는 이가 없어도 단정히 옷을 입으십시오.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한마디 하십시오. 내가 아직 여기 있음에 감사한다. 이른을 넘기고도 자신 편에 서지 않는다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정원은 많은 나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사가 쓰러지면 모든 것은 황폐해집니다. 배우자를 지키고 자신을 지켰다면 아직 하나의 기둥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기 자신 외에도 아직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반드시 같은 집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나타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존재해야 할 바로 정신적인 것입니다. 이른을 나타날 필요도 없습니다. 넘어서면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립니다. 그들은 일과 자신들의 세상으로 바쁩니다. 배우자는 점점 약해질 수 있고 어쩌면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홀로 남게 되면 마음을 쉽게 상처받습니다. 저는 광주에 사시던 최민규 어르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가 75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거의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 벤치에 앉아 바다로 이어지는 작은 비탈길을 몇 시간씩 바라보곤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에게는 학창시절 친구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동호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 녹차를 마셨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자녀에 대한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읽은 책 이야기, 오래된 기억, 요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씨가 세상을 떠난 아내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 어르신이 침묵의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배우자, 자기 자신, 그리고 정신적인 법. 이 세 사람은 세 발 달린 솥과 같습니다. 한 다리가 없으면 솥은 기울고 두 다리가 없으면 넘어집니다. 정신적인 것은 진실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함께 다니는 사람, 함께 명상하는 사람, 함께 책을 읽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나는 횟수가 아닙니다. 마음의 울림이 서로 맞닿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안으로부터 상처 입지 않게 해줄 단 한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다리가 단단히 서 있을 때 우리는 고독을 고통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워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같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밖에서 문이 잠긴 방과 같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누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멀리서 피로스피 사업원이 받으지 마음, 멀리서 피로스 프리먼이 반가웠습니다. 삶의 소리는 들리지만 그 안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산 위의 작은 절과 같습니다. 문은 열려있고 바람은 자연스럽게 드나듭니다. 소란도 없고 밀침도 없습니다. 그저 나뭇잎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른을 넘긴 뒤 감정을 독처럼 내뿜는 굴뚝들을 끊어내고 배우자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며 한 명의 정신적인 것이 곁에 있다면 고요함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아침은 따뜻한 차 한 주전자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전화벨이 실수 없이 울리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연기해야 할 역할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침묵은 버려진 상태가 아닙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다고 해서 따뜻함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군중 속에서 가장 깊은 고립을 느끼기도 합니다. 깊이가 있는 고독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소음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른을 넘겨 혼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불안에 휩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입니다. 노년은 당신의 세상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 없는 소음을 덜어낼 뿐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음이 두렵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제가 왜 노년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른을 넘어서면 정원에는 더 많은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배우자 혹은 여러 계절의 비바람을 함께 지나온 동반자입니다. 그들은 요란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집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조용한 불씨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것을 돌본 뒤에 남는 여분의 존재로 자신을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을 돌보고 자존을 지키며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신적인 벗입니다. 침묵 속에 함께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마음이 상처 입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만 있다면 정원은 사막이 되지 않습니다. 노년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년에는 옳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복에 대한 이야기이며 자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외로움을 깊이 있는 고독으로 바꾸는 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을은 쇠락이 아닙니다. 노을은 빛이 가장 부드럽고 아름다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 말들 속에서 마음에 닿는 것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한 문장이어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일이 곧 자신의 마음을 듣는 일이 됩니다. 이 작은 채널이 외로울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곳,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고요해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바람이 잠잠한 어느 저녁에